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리입니다. 오늘은 독일과 프랑스 간에 맺어졌던, 그러니까 1963년 1월 22일 날 맺어졌던 엘리제 협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이 주제로, 그러니까 엘리제 협정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 주제로 이제 한일로 국민협의회, 그러니까 우리 김홍규 의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단체에서 제가 이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마 요코라는 일본의 교수분이 작년 8월 16일 날 조선일보에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했는데, 이분은 일본의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의 교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과 한국도 이 독일과 프랑스가 맺었던 이와 같은 엘리제 협정을 체결할 때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신문에서 기고문에서 이제 강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양 정상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저쪽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제 개별 이렇게 정상회담도 했고,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초청도 받았고, 예컨대 작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부 이렇게 좀 초청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여태까지 그야말로 이 악화되어 왔던 이 양국 관계를 제대로 궤도에 지금 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완전히 이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를 지금 현재 기반으로 해서 이 통합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작게는 이제 동북아시아, 넓게는 이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을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자,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 한국과 일본이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 태제에 대해서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런 발표를 이제 했는데, 오늘, 근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너무 많아서, 다시 이거를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먼저, 이제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갈등 폭이 깊었고, 그 다음에, 이런 과거 갈등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주제, 큰 주제에 관련된 이제 목차를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일부, 오늘 할 거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 갈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엘리제 협정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만들어졌고, 또 주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엘리제 협정 체결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이제 관계 개선을 해오고 어떤 역할을 지금 유럽 내에서 하고 있는지, 또 세계사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러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양국이 약간 입장이 조금 달라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태까지 양국의 협력 틀 관계, 이런 것들은 전혀 손상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교류 협력의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한일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자, 시사점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을 얘기할 때, 우리 중부 유럽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 좌측 지도에서 지금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다, 확장이 됐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토탈 2200년도 연에 존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754년도에 건국을 해서 그 다음에 395년도에 동서로마로 이제 그 분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6년도에 이제 그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저 동로마는 1453년도에 이제 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전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토탈 하면은 로마 제국은 2206년간 지구상에 존속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중부 유럽에는 그야말로 이제 게르마니쉬 그 로만티쇼 라이히어 해서 게르만 그다음에 로만 이 제국이 이제 전부 등장을 했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지도는 자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이것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여러 그 민족들이 몰려들면서 자 이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이제 왕국을 이제 전부 건설했는데 자 거기 나타난 것이 이제 오스코튼 라이히에서 자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하고 이탈리아 반도하고 이 발칸 반도 이쪽으로 이제 전부 오스코튼 라이히 이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스코튼 라이히에서 이제 스페인하고 이 프랑스 쪽 이쪽에는 이제 서코튼 그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달렌 라이히에서 이것은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자 이쪽으로 이제 나가면 이것이 이제 반달 그 제국이고 그 다음에 프랑큰 라이히에서 자 이 저 중부 유럽 자 벨기에 이쪽에서 출범한 이제 프랑큰 라이히가 이것이 있었고 프랑크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붉은든 라이히에서 이것은 이제 그 이 라인강 중심으로 해서 자 요 일대 있었던 것이 이제 붉은든 라이히 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으로는 앵글로 섹슨 그 제국이 이렇게 있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왕국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이제 이렇게 중부 유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프랑큰 라이히다. 이 프랑크 왕국이다. 이 왕국이 서서히 이제 그 세를 그 확대하면서 자 이와 같은 대부분의 이와 같은 그 왕국들을 전부 다 흡수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81년도 이제 프랑크 왕국이 그 건설이 되는데 최초 제일 짙은 요 녹색.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세를 그 확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왕국을 그 대왕국을 이제 전부 구성하고 있었다. 이제 900년도 초까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라인강 이 서쪽으로는 겔트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 겔트족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프랑스나 이쪽, 북부 스페인 이쪽으로, 이와 같은 그 겔트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이제 겔트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제 라인강 오른쪽은 이것은 이제 전부 게르만족이, 이제 그 당시 4세기 이제 민족 대이동에 따라서 저 북쪽부터 밀려오는 그 게르만족이 이제 중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은 게르만족, 왼쪽은 켈트족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 이제 그 유명한 이 왕이 바로 이제 칼 대 그로서서 칼 대왕인데. 이때는 이 프랑크 왕국 속에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독일과 프랑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것이 완전히 프랑크 왕국 소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43년도에 그 베르덴 조약에 따라서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3등분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칼 대왕의 손자 3명한테 전부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분할이 되는데, 그러니까 장남 루드비히 프롬메 해서 로타, 이 장남한테는 이게 가운데 땅, 그러니까 중부, 이 프랑크 땅을 주고, 여기가 이제 장남 땅이고, 그 다음에 막내는 칼 대 칼레, 막내는 이 서부, 이쪽에 땅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것을 이제 그 둘째 루드비히드 도이츠 해서 이 동프랑크 왕국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이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독일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70년도에 가면은 이 가운데 그 중프랑크 왕국의 그 주인이 이제 장남 루드비히드 프롬의 로타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여기 이 이탈리아 왕국을 제외하고 그 위에 있던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이 영토 그러니까 이쪽 그 영토 요거를 전부 이제 그 둘이 분할을 또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막내하고 둘째가 서로 이제 나눠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인강 서쪽은 이제 이 프랑스 쪽의 서프랑크 왕국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라인강 오른쪽은 동프랑크 왕국이 가져간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흔, 홀란, 엘자스 이것이 동프랑크에 편입이 된다. 자, 이걸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 여기 나오는 그 엘자스가 바로 우리가 알자스 로렌 지방의 그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알자스는 사실은 동프랑크에 편입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만약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독일 땅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최초는 일단 어떤 이 독일 쪽 그 동프랑크에 그 편입이 됐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프랑크 왕국 가운데서 이제 가장 그 막강했던 왕이 삭센, 이제 북쪽에 있던 삭센 그 왕, 왕의, 국가에, 삭센 국가의 그 하인리히 1세다. 그래서 이 동프랑크 왕인데, 이 사람이 그 막강했다, 이제 그때 그런 거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이제 오토 데 그로스 해서, 오토 대왕인데, 대단히 그 영민해서 이제 교회하고도 잘 지내고, 정치도 잘하고, 통치도 잘하고, 막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이 오토 대왕한테 네가 앞으로 그 로마 도이츠 그 카이저를 해라 그러면서 이 황제 그 관을 수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962년도에 자, 이 동프랑크 왕국 이것을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이름이 그 바뀌게 된다. 이 왕국이 이제 바뀌게 된다.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말 하일리게 레미셔 라이히 데 도이츠 나치온에서 자, 이것은 신성 로마 제국. 자, 로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서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뭐 후속 국가 그런 냄새도 물론 조금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큰 연관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프랑크 왕국의 그 후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일리게 렘셔 라이히 데 도이츠 나치온 이거를 이제 붙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순성 로마 제국은 이제 독일 그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이 독일의 옛날 그 독일 그 이제 그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제 독일 황제들이 계속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1439년부터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합스부르크 그 왕가의 왕이 이제 가져갔다. 그 얘기.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있다면은 자, 거기서 서서히 그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그 세를 키워온 그 왕가가 바로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합스부르크가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왕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모나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합스부르크가에서 1439년부터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 출범 이후부터 이제 끊임없이 자, 프랑스와의 갈등이 계속 지속돼 왔다. 언제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이어질 때까지 이제 계속 두 민족 간에 두 나라 간에 이렇게 계속 그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프랑스 그 무봉 왕가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중세의 전쟁을 지속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합스부르크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막 그런 합스부르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가 있다. 그 당시 그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합스부르크가 그렇게 그 세를 키워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주변의 그 합스부르크, 그 다음에 그 스페인 주변의 그 합스부르크 이렇게 전부 이제 키워왔는데, 그러나 1555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합스부르크 왕족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다. 자, 이게 스페인계하고 오스트리아계로 이제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제 계속 세를 키워나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영토도 계속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민지도 계속 이제 거느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세계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도상에서는 자 이거 스페인 이것도 여기도 지금 합스부르크고, 자 요 일대도 합스부르크다. 이 합스부르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자 분리가 됐다. 이제 1555년도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최초로 그 독일과 그 프랑스, 그러니까 역대 그 이제 조상들 간에 이제 싸움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30년 전쟁이다.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자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이 이제 이 전쟁에 인발부가 되는데, 자, 이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프랑스하고 합스부르크가 이제 맞붙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63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최초 출발은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구교하고 신교,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죠. 구교와 신교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촉발은 이제 프라, 지금 현재 체코 수도인 프라, 여기에서 프라가 펜스터 슈투어트, 이게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예컨대 세 명의 신부를 이제 프라하에 파견을 하면서, 자, 그랬는데 그 당시 신교 목사들이 이 세 명의 로마 신부를 전부 창밖으로 이 성의 창밖으로 전부 다 던져버렸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이제 촉발이 됐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종교 전쟁이 이제 완전히 전 유럽 대륙으로 이제 완전히 신교 믿는 나라, 구교 믿는 나라 해서 완전히 이제 전 대륙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나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최초는 종교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 어떤 국가 이익, 정치적인 그런 성격의 전쟁으로 이제 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이제 끼어들었던 이제 나라들은 신성 로마 제국 하나,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합스부르크 모나키가 있었고, 스웨덴, 화란, 프랑스, 막 그런 주체들이 지금 현재 30년 전쟁에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 상대적으로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합스부르크의 가문은 이제 계속 약화가 됐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이쪽도 이제 권력을 상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자, 스웨덴하고 이 프랑스가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패자로 부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예컨대 독일로부터 이 프랑스는 영토를 이제 획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자스 로렌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아까 동프랑크 왕국으로 이제 전부 이 알자스 로렌 이쪽 지역이 전부 최초에는 이제 귀속이 됐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걸쳐서, 자, 이게 완전히 이제 870년대 그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근 900년 이후에는 다시 이 알자스 로렌은 자, 이게 드디어 이제 그 프랑스 땅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장황하게 이 알자스 로렌을 포커싱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우리 한일 관계에도 지금 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영토 문제가 지금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이런 관계 개선할 때 결정적인 그런 팩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독일과 그 프랑스는 과거 역사에서 이와 같은 그 영토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그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쟁 다음에 또 이 큰 전쟁이 이 팔츠 왕위 계승 전쟁이다. 그래서 1688년부터 1697년까지 대략 한 9년 동안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그 프랑스 왕이 이제 루이 14세입니다. 이제 선킹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공격적인 그런 그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이쪽 저쪽 계속 그 전투를 해왔던 전쟁을 수행해왔던 그런 그 왕인데, 루이 14세가 이제 느닷없이 자 상속권을 요구를 한다. 이 팔츠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이 독일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이 남서쪽에, 자, 요 남서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팔츠, 지금 이제 라인란 팔츠라고 그러는데, 요 팔츠, 이제 국가에, 그 당시에 이제 국가죠. 봉건 영주 제후국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속권이 있다. 프랑스가 상속권이 있다. 이제 그렇게 루이 14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팔제 리젤로트 자, 상속권이 있다. 여기 결혼 계약서에 이제 부적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팔츠, 이 왕가에서 우리가 이제 상속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루이 14세 얘기는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여기에다 이제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 팔츠 지방 이쪽을 전쟁을 통해서 인근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독일 가셔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만약 가보시면은, 자, 하이델베르크 성 안에 이와 같이 완전히 그 파괴된 그 성 안에 이런 것도 건물들을 좀 여러분 보실 텐데, 자, 이것이 그때 이제 그 프랑스 군들이 전부 폭발했다. 그러니까 2만 7천 파운드의 그 화약으로 그 당시에 이 무기고 무기 그 창 이거를 이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기념을 폭발했다. 이제 루이 14세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팔츠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누구를 상대로 이제 계속 전쟁을 했냐면, 아우구스부르크 리가해서 동맹인데,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인데, 여기에는 바이안, 그 다음에 독일 군주국 다수, 그리고 그 스웨덴하고 스페인, 자, 이와 같은 그 나라들이 전부 포함된 그 동맹과 붙었다, 프랑스가.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는 이 독일계의 이 왕가들하고 계속 이제 그 전쟁을 치러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민족 간의 어떤 이런 적대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완전히 1715년까지 완전히 이제 심볼 오브 앱솔루트 모나키에서 절대 그 군주의 어떤 심볼이다. 이제 루이 14세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전쟁이 뭐냐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다 해서 1701년부터 1703년까지 있었는데, 자, 이때도 그 프랑스하고 독일 민족이 서로 인발부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찰스 2세의 그 죽음, 그리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남성 계열이 전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스페인 왕위를 과연 누가 계승할 거냐.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촉발이 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프랑스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합스부르크하고 전부 다, 야, 스페인의 왕권은 자,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합스부르크도 요구를 하고 루이 14세도 이제 왕권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스페인은 이제 계속 그 세를 확장을 하면서 자, 이탈리아 지역 그리고 스페인의 그 네덜란드도 이제 완전히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중남미 식민지 뭐 이런 지역들도 좀 그러니까 계속 그 이제 그 국력을 거기서 키워나가는 대단히 그 매력적인 이제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그 통치권을 이제 서로 가지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붙은 그 주체가 루이 14세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봉건 제후국들이 전부 여기 인발부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바이언도 들어가고 바이안 들어가고 쾰른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서 로마 제국, 하스부어가 자 여기 전부 들어가고 영국, 화란 자 이와 같은 그 연합국들을 상대로 이제 루이 14세가 맞서서 싸웠다. 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 그러면서 결국은 자 루이 14세가 이와 같은 그 전쟁에서 전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드디어 무르봉 그 왕가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루이 14세 그 손자 필립 5세가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의 그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합스부르크 그 오스트리아 가문, 자, 이것이 이제 유럽의 주요 강국으로 이제 그 부상을 하고, 그러나 1740년도에 이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이 가문, 여기도 마찬가지 남성 계통으로 전부 다 이제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제 그 칼 6세를 끝으로 이제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여황제가 드디어 이제 합스부르크를 통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40년대 그 다음에 45년까지 그 슐레지엔을 사에 두고 이 슐레지엔을 이제 목표로 이제 전부 또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 슐레지엔 그 영토, 지금 현재는 이제 폴란드 영토인데, 자, 여기 빨간 부분이 이 슐레지엔이고, 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 요 파란색, 요것이 이제 그 프로이센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작게 출발했다가 세를 이렇게 키워 나왔다. 이제 독일에서. 독일의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 이제 독일 제국 저쪽 그 폴란드 이쪽 그 영토까지 확대를 하고, 프로이센이. 그러면서 누구랑 붙냐면 요 합스부르크 밑에 이제 요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합스부르크하고 이 슐레지엔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전쟁을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프로이센의 그 왕이 이제 프리드리히 2세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센 왕국하고 이제 합스부르크하고 붙는데 이때 합스부르크하고 조인해서 같이 연합을 이제 형성했던 게 바로 프랑스다. 또 러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서로 이제 각을 졌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저 슐레지엔 전쟁을 통해서 이 프로이센은 완전히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새로운 그 하나의 액터로 등장을 한다. 여태까지 신성 로마 제국 하면은 자, 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합스부르크가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부상한 것이 이제 프로이센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 합스부르크,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는, 자, 아래는 합스부르크, 위에는 프로이센,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프로이센도 이제 유럽 내 이제 5대 그 강대국으로 부상을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1718세기 그 중반에 이제 그랬다. 그 말이죠. 1740년에서 1745년에 이제 프로이센이 이렇게 이제 강자로 부상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7년 전쟁이다. 이 얘기는 자 7년 동안 1756년부터 1763년 사이에 이제 있었던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이른바 유럽의 5대 강대국 이런 것들이 전부 인발부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중부 유럽을 전장토로 해서 싸움을 벌였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이 이제 5개 국가들이 전부 다 완전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현재 이 전투를 벌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지도를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북아메리카 여기 이 식민지 쟁탈을 위해서 이제 영국과 그 프랑스가 인발부가 되고 예컨대 또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을 위해서 이제 영국과 그 프랑스가 예컨대 인발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대 그 강대국들, 유럽연 5대 강대국 간의 그 군사적인 충돌이 바로 7년 전쟁이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이제 그 연맹이 그 구성이 되냐면, 자, 이 프로이센하고 영국이 한편이고, 프로이센하고 영국이 한편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자, 이쪽이 한편이다. 그러면서 중부 유럽의 그 패권 장악을 위해서 이 5대 강국이 전부 맞붙었다. 그러면서 전쟁 때는 아까 얘기대로 중부 유럽에서 주로 많이 싸웠지만은, 그러나 포르투갈, 북미, 인도, 그 다음에 이 카리브의 세계 해양 뭐 이런 데서도 전부 쌓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학자들은 자,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와 같은 성격으로 붙었는데, 결국은 이제 파리 그 평화 그 협정, 그 다음에 후보트스부르크 그 평화협정, 여기 대해서 전부 이제 이 그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그러나 이 전쟁 배경, 7년 전쟁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전부 다 이 유럽 5대 그 강대국 간의 그 세력균의 그 쟁탈전이고, 그다음에 영토 획득을 위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쪽 아까 얘기대로 북미나 인도나 아프리카 이쪽의 그 식민지 쟁탈, 자, 그러면서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전쟁 배경이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그 횡단하는 그 항로 통제. 예컨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아주 센시티브하게 서로의 그 이제 무역 정책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항로 이런 거를 누가 장악한지 상대가 못 장악하도록 이제 서로 해방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전쟁 배경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 목표를 보면 이제 프로이센 같은 그 당시에 프리드리히 2세는 어떤 형태로든 오스트리아하고 지난번 싸워서 이제 전부 슐레젠 이걸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걸 계속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센의 그 전쟁 목표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마리아, 그 테레지아는 이제 슐레젠 이거를 이제 탈환하려고 그러고, 네, 프로이센을 어떤 형태로 그 고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저 엘리자베스 예카테리나 그 황제인데, 계속 그 서진을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영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프랑스를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근데 완전히 식민지의 쟁탈을 위해서 두 나라가 그 경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그 북미 지역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싸웠고, 여기 현지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 인디안들을 서로 이제 뭐 자기 편으로 끌어서 같이 전투도 벌였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영내 그 네덜란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막 그런 그 전쟁 목표를 전부 이 5개 5대 강대국이 가지고 있었다. 자, 이 7년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제 그 강자로 이제 완전히 그 세력을 키우냐면 바로 이 프로이센하고 영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승자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아까 얘기된 프로이센이 유럽 5대 강대로 부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세력이 더 이제 확대가 돼서 확장이 돼서 오스트리아하고 거의 동급으로 부상을 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나온 것이 이제 두알리스무스 및 에스토라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듀얼리즘, 이원주의, 막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그 게르만 민족인데, 자, 오스트리아, 자, 이것도 우리 독일 민족으로 칠 건지 말 건지, 자, 이러면서 이거를 품을 경우는 대독일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제낄 경우는 이제 소독일주의가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그 논쟁이 이때부터 생겼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의 그 갈등을 보면은,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도 여전히 프로이센하고 그 오스트리아 이쪽하고 여전히 이제 각을 졌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등장 이후에는 프로이센이 완전히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격파당했다. 그러니까 예나 전투에서 깨졌고, 아우스터리츠 이 전투에서도 프로이센이 패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무슨 이 초등학교 때인지 뭐 하든 초등학교 때 같은데 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 자, 이와 같은 그 피히테 뭐 이런 우리가 그 내용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 고틀립 피히테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 독일이 전부 점령당하고 있을 때 베를린에서 자 1807년 12월 7일부터 베를린에서 이 피히테가 이제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 국민들한테 이제 정식 독일 뭐 나라는 아직 없을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이 나폴레옹 치하에서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그 독일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일깨우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했고 이 특강에서 계속 그 다음에 자 신성 로마 제국 der deutschen Nation das Heilige Römische Reich der deutschen Nation에서 신성 로마 제국 후신 자, 이 독일 민족 국가를 반드시 우리가 건설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피히테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무역 정책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른 나라 힘을 빌리지 않고 그 독립적인 그런 그 무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도 만들고 그와 같이 이제 자주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징병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서 어떤 민족의 그 훈육 그 완전히 그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그런 어떤 이런 국민 교육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 거틀립 피히테가 이제 독일 국민들을 상대로 독일 민족을 상대로 이제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부 나폴레옹 치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전부 벌어졌고 자, 이와 같이 정신무장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프로이센은 이제 그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12년부터 15년 이 사이에 완전히 해방전쟁, 프라이언스크릭, 그 다음에 프라이하이츠크릭 하면서 자유전쟁이다. 해방전쟁은 이제 나폴레옹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라이하이츠크릭에서 마찬가지 이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다 해서 1813년도에 그 당시에 프로이센이 이제 그 러시아하고 스웨덴, 오스트리아하고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 군대를 라입치히에서 완전히 격파를 합니다.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1815년 이후에 자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이쪽 진영과 각을 세운다 그 말이죠. 예, 프로이센, 그 다음에 바이언, 위르템베르크, 바덴, 헤센, 담슈타트. 지금 현재 요 파란 색깔로 보여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일 민족 그 당시에 그 국가들이었다. 봉건 제국 그 국가들이었는데 영주국이었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뭉쳐가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프랑스하고 대결 구도를 보였다.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1866년도에는 프로이센이 드디어 이제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를 이제 그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때 이미 다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민족국가, 이제 도이치스라이 제국, 독일 제국, 자, 이걸 이제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이제 그 내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870년도 71년 이 사이에 이제 보불 전쟁, 프로이센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최초로 이제 대규모 그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이센이 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스페인 그 왕위 계승 문제로 이제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프랑스는 일방적으로 1870년도에 프로이센한테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 선포를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프로이센은 남부에 있는 독일 그 봉건 그 영주국 4개, 그러니까 바이언, 위르템베르크, 바덴, 헤센, 담슈타트, 자 이와 같은 4개 나라들하고 같이 참전을 해서 프랑스와 붙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완전히 프로이센 왕한테 이제 포로가 되고 자, 그러면서 19만 군인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했다. 엄청나게 많은 그 희생을 치르면서 어제 프랑스가 완전히 굴복을 했다. 그러면서 파리가 이제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따라서 이 전쟁, 보불 전쟁에서는 이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71년도 1월 달에
이것은 이제 프랑스한테 대단히 그 굴욕적인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독일 황제 빌헬름 1세가 그 벨사유 그 궁전에서 그 독일 황제 선포식을 갖는다.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그 선포식을 갖는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50억 그 전쟁 보상금 이것도 이제 그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때 또 알자스 로렌 이거를 이제 독일 제국이 드디어 이제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까 루이 14세가 자 이것을 뺏어 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년보니까 완전히 200년 뒤에 다시 알자스 로렌 이 지역은 이제 독일이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차 대전 패할 때까지 이 알자스 로렌은 독일 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 도이체 카이저라이히 자 이거 독일 제국인데 181월 1일부터 출범했는데 이 사진에 본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라이스 칸슬러 이 수상이고 그러면서 이 아까 보불 전쟁 때 이제 같이 그 동맹으로 참전했던 이 바이안, 베르텐베르크, 바덴, 헤센, 담슈타트 이 네 개 그 봉건 영주 국가가 완전히 프로이센하고 이제 합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은 북독일 연방 노르도이체 분테인데 그러나 지금 이제 프로이센하고 합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독일 제국이 되면서 이제 최초의 독일 국가가 민족 국가가 된 거다. 1871년도 1월 1일부로 이제 지구상에 이 독일 이 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 말이죠. 근데 헌법 제정도 하고 그래서 독일 제국이 이제 했는데 이때부터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제 프랑스하고 그 독일 간의 그 세습적인 어떤 적대감,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에르츠파인샤프트에서 완전히 불구대천의 그 원수지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때까지 지속이 됐는데 결정적인 그런 어떤 자, 중세에서 계속 그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민족 간의 어떤 이런 서로 상대에 대한 안 좋은 편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왔던 그런 거라면 이제 정식 국가가 되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서로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그야말로 이 불구대천의 원수 이런 그 감정이 싹트기 시작된 거는 바로 이 독일 제국 그 보불 전쟁 패배 이후에 승리 이후에 이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를 고립시키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는 자 여기 대해서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자 이거 보복을 해야 되겠다 독일에 대해서 자 이런 감정이 서서히 이 프랑스 그 국민들 사이에 이제 있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빌헬름 2세는 이제 이 비스마르크를 해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유럽 내 그 어떤 이런 동맹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 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5홍 제국, 그 다음 이탈리아, 자, 이렇게 이제 한 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리플 앵땅 돼서, 자,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이제 또 한 축이 되고, 자, 이것이 이와 같은 두 개의 큰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주체로 부상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독일은 1900년부터 13년 사이 이제 프랑스하고 계속 해외 그 식민지 쟁탈전을 위해서 이제 각축을 벌였다. 특히 그 모로코 이 문제, 물론 프랑스한테로 넘어갔지만, 자, 이와 같은 식민지 쟁탈전에서도 두 나라는 이제 그 결을 달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 독일이 이제 일으켰는데, 이때도 그 프랑스하고 이제 많은 그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그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베사유 그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영토도 양도하고, 이제 전쟁 배상금 이거 토해내야 되고, 전범들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군들 이 병력 감축하고, 10만으로 예컨대 감축하고, 뭐 이와 같은 그 다음에 뭐 징병제 전부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 게너럴 슈타프 자 이런 거 게너럴 슈타프 제너럴 스텝 이런 그 군내에서 이런 제도도 전부 다 폐지하고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독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저 수치심을 느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불공평한 그런 이제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독일 국민들이 인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자, 지금 현재 국토 손실을 무려 7분의 1을 뺏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이제 완전히 짙은 고동색 이런 것들은 좀 이건 이제 폴란드 쪽으로 뺏긴 거고 자 이쪽은 이제 프랑스 이제 벨기에 쪽으로 전부 뺏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 옅은 고동색은 이제 점령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이제 비무장지대 뭐 이런 걸 전부 했다. 그러면서 7분의 1의 그 국토를 손실했고 영토를 손실했고 그 다음에 인구의 10%가 사라졌고 그러면 해외에 있던 식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또 이뤘던 것은 철광석의 그 매장량의 한 80%를 전부 뺏겼고 그러니까 무연탄 생산량의 28% 그리고 농경재 15%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뺏기면서 독일의 그 경제로 완전히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배상금. 자, 이거는 이제 이 프랑스나 뭐 이 승전국들이 전부 전쟁병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이거 토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자스 로렌이 이거 다시 이제 그 프랑스에 양도한다. 아까 보불정제인데 뺏었던 거. 이게 다시 이제 프랑스로 또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제 프랑스로.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이제 포순하고 웨스트프로이센 자 이것이 이제 이쪽 지역인데 자 이쪽 지역인데 이거는 전부 이제 폴란드 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 프랑스는 이제 루어 지방 지금 현재 완전히 여기가 저 석탄도 많이 넣었어 무연탄 그 생산 지역인데 매장 지역인데 이거를 이제 그 프랑스 군인이 전부 점령을 했다. 프랑스가 전쟁 배상금 명분으로 여기서 이제 전부 석탄을 캐가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반송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이 독일 국민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레방시스무스에서 이 보복주의 언젠가 우리 너들한테 보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싹 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1925년도 이 베사이유 그 강화조약 체결 이후에 25년도 로카르노 조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 간의 어떤 이런 국경 지금 이제 1차 대전 베사이유 강화조약에서 전부 이제 규정하고 있는 여기 국경선 이런 것들은 전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이제 양국 관계가 조금은 완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38년도 이제 뮌헨 컨퍼런스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한편,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탈리아 한편 여기서도 이제 서로 여전히 두 나라는 이제 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39년 9월 1일 날 이제 폴란드 치고 40년 5월 10일 날 그 프랑스 그 공격을 했는데 얼마 뭐 쳐들어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르데네르 진격을 했고 이미 이제 6월 14일 날 그 파리가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함락되고 프랑스 북부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요 위에 요거 이제 북부 요거 완전히 점령된 지역입니다. 점령된 지역이고 요 밑에 거는 이제 그 미점령 지역이고 프랑스 북부가 완전히 점령됐다. 이게 파르시아네요. 그리고 그 위시 레짐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부땡 그 대통령 밑에 위시 레짐이 완전히 히틀러와 협력을 했고 프랑스가 그러면서 이제 드골은 이제 전쟁 나자마자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야말로 포스 프랑스 슬리브르 해서 자유 프랑스 그 군대를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전부 지휘를 하고 있을 거 들어오고 드골은 그러다 드골이 드디어 프랑스 땅을 이제 다시 고국 땅을 밟은 거는 1940년 6월 6일 날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 이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군대는 전부 해외에서 싸우고 무슨 뭐 이게 저항 운동을 하고 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인 그 전투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전승 3개국 가운데 전승 4개국 가운데 이제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프랑스를 빼고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이게 프랑스를 전승국에 이게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다. 최초에는 이렇게 전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제대로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건데, 그러나 45년도 2월도 얄타 회담 때, 그 당시에 이제 전후 독일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얄타 회담 때 이제 그 당시 처칠이 자, 미국은 이제 조만간 유럽으로부터 이 전쟁 끝나면 이제 철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 서진하는, 공산주의 하는 소련을 어떻게 우리가 혼자 커버하겠는가? 자, 본토에 있는 프랑스를 어떤 형태로든 승전국의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얄타 회담에. 얄타 회담에 합의를 했는데, 그러나 이 베를린 선언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과 영국 점령 지역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45년 8월 2일 날 포츠담 협정에서 이제 승전국들의 점령 구역을 전부 나눴는데 여기에는 이제 프랑스가 없었다. 점령 구역 확보가 어려웠다. 그 말, 불가능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베를린 선언에서 45년 6월 5일 날 베를린 선언에서 그러면 너들 영국 땅에서 조금 미국 땅에서 조금 너들이 알아서 이제 프랑스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전부 합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전승국 신분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 국격은 이제 448km에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린 지금 과거사를 쭉 이제 얘기를 한 배경은 이처럼 이제 세계 큰 전쟁이에요. 보불전쟁 1870, 71년 보불전쟁,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그 전에 중세 때 싸웠던 어떤 민족 간의 이런 갈등과 어떤 적대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두 나라 간에 이렇게 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희석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1963년도 1월 22일 날 자, 프랑스 대통령 엘리제 궁에서 엘리제 조약, 엘리제 협정을 체결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갈등을 겪고 적대 관계를 이룬 두 나라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토 분쟁 지금 현재 알자스 로렌 지방도 있고 자란트에서 이쪽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계속 같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무려 역사적으로 4번에 걸쳐서 이제 정치적인 통제권, 이 땅에 대한 정치의 통제권 이런 것들이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프랑스 독일 갔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1963년도 1월 22일 날 엘리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자 이제 드디어 때는 왔다. 한일 간에도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런 제2의 엘리제와 같은 그런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때가 왔다. 이렇게 아까 일본 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이 독일과 프랑스 경우를 통해 볼 때 전제 조건이 이와 같은 오랜 시간 갈등을 비롯한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이 나이스하게 전부 클리어가 됐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하면서 엘리제 조약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엘리제 조약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63년도 1월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양국 간에 이제 전 분야에서 지금 교류 협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완전히 유럽 통합의 이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나라가 그러면서 이 세계 정치적으로 큰 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현재 확산시키고 이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지금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자 이와 같은 노력하는 그런 나라로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일 간에 물론 지금 현재 자 우리
우리 북쪽으로 예컨대 러시아는 여전히 그 제국주의 성향을 못 버리고 있고 지금 현재 푸틴의 그 통치를 통해서 볼 때, 그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그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북방 3개국은 전부 다 동서 냉전 때도 우리의 어떤 대척 관계에 서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완전히 전부 세 나라가 다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그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얼라이언스를 뭐 90년 초부터 쿼지 얼라이언스 준동맹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때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에 기시다 이 총리, 자, 이 두 체제, 두 정권 그 출범 이래로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그 태제에 대해서 전부 동감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독도 문제도 짚고, 예, 근데 그 외에 다른 문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내 어떤 이 반일 감정, 이거를 어떻게 그 추스릴 거냐. 여태까지 좌파 정권이 이제 완전히 이 반일 감정을 그냥 그대로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특히 젊은 층들을 상대로 이제 이와 같은 반일 감정의 그 골이 깊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런 것 관련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오늘 영상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